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자, 저희 준비한 기사 보시겠습니다. 우한 쇼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됐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 특히 통화정책에서의 부양 기조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그에 대한 조금 네거티브한 얘기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가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등이 주식시장에서 매물 폭탄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뒷 배경은 어떻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식을 내다 팔 것인가에 대한 전망 부분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겠고요. 어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의 그 기생충 4개 부분을 수상했는데요. 관련된 증시 영향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조금 네거티브한 기사입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증시에 부정적이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어제 발표됐던 뉴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작년 1월에 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하면서 지독한 물가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리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통화 부양 기조, 계속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정책을 인민은행이 폈는데요. 그게 무색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을 경계로 해서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위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바로 이렇게 가파른 1차 상승 곡선이 나타났던 배경은 바로 ASF,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에 창궐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창궐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그 멧돼지를 비롯한 또 키우고 있는 그 돼지들을 도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요. 중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국 요리의 대부분 한 7알, 8알 정도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요리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꼭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의 식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식재료다라고 말해지고 있고요. 이 ASF 창궐로 인해서 돼지고기들이 살처분된 돼지고기가 1억 마리를 넘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돼지고기가 희생되면서 시중에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양이 줄어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위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위로 치솟을 정도로 이 돼지고기 의존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ASF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돼지고기 사육을 돼지 사육을 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시중 돼지고기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어제 발표됐던 1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5.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시장 예상치가 4.9%였으니까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도 0.5%포인트 초과 상승할 정도로 그래서 2011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물가 상승률이 3%니까요. 이 3%가 넘어가면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인민은행이 정책을 폈는데요. 지금 5.4%면 목표치인 3%에 거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계속 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시중 여러 가지 음식료들 가격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는 사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중국 경제에 서서히 들이우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경기가 좋지 않은, 경기가 아래로 침체하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같이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통상적인데 경기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위로 올라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좀
그 이상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계속 늘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줘야 되는데 유동성을 늘리면 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물가 불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의 통화 정책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올 들어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전 세계 전망 기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굉장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에 보시면 영국의 전망 기관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에서 5.4%로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상태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전망 기관들을 보면 가장 지금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로 전망했던 중국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낮출 것이다. 무려 2%포인트나 낮출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가 중장기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 경제가 아래로 처지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중국 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관련해서 통화정책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중국의 현 딜레마, 형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전망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올 1월에 이미 지준율을 인하했던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역레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기대였는데 돈을 풀자니 지금 이미 5.4%까지 올라간 CPI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풀지 않자니 물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돈을 풀지 않자니 경기가 계속 아래로 꼬꾸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중국 인민은행이 가진 지금 가장 큰 딜레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1970년대에서 1981년까지 가는 무려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면서 잘 아시는 역사상 가장 그 매파적인 그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 같은 분은 그 기간 동안 무려 2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경기를 미국의 물가 상승을 억제했는데 그에 따라서 장기간 어떤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전히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성장률이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감히 입에 담기는 아직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그런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들이 서서히 중국 경제에 들이오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사그라들고 그에 따라서 위로 치솟고 있는 통화정책 목표 3%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빨리 상승률이 빨리 아래로 다시 꺾이는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시기가 양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좀 빨리 좀 다가와야 현실화돼야 중국의 지준율 추가 인하라든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유효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중국 통화정책 당국이 가지는 딜레마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매도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여기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 드러나는데요. 지금 올 들어서 2020년 들어서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기관 투자가들이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금 우리 증시에서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지금 6조 6천억이니까 거의 7조 가까운 자금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패대기 치고 있냐, 기관 투자가들이. 아시다시피 연말에 있었던 매수 차익 거래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차익 거래란 말은 현물 주식을 매수하고
반대로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 거래인데요. 아시다시피 연말에 배당 수익률을 고려해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또 배당 성향이 높은 현물 주식들을 매수해서 배당 이익을 취하고 그 반대 포지션으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이 매수 차익 거래인데요. 지난 12월에만 기관 투자가들이 취했던 매수 차익 거래가 6조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 다시 매수했던 주식을 다시 내다 팔고 매도하고 매도했던 선물을 매수하는, 그래서 매도 차익 거래를 매수 차익 거래를 매도 차익 거래로 바꾸는 그런 언와인딩 포지션들이 늘어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주식을 지속적으로 내다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한 8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연기금들도 조금씩 저가의 주식을 사담다 보니까 거기에 대고 금융투자 증권사들이죠. 증권사들을 비롯한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추가로 현물을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압박이 시장 내에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 중심으로는 향후에 매물 압박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작년 말에 매수 차익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매도 여력은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조금 진정되는 국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다시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고요.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가나 연기금들이 선호하는 종목군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어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오스카상, 아카데미상 시상식 내용인데요.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기생충이 역사상 유례 없는 4개의 그 주요 부분을 휩쓰는 이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바로 다음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반가운 소식을 대할 때도 항상 내가 가진 주식, 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또는 그런 어떤 관심들을 주로 가지는데요. 기생충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테마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작품상을 받은 이후에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올라가서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CJ E&M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 제작사로 여기 지금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CJ그룹 전체적으로 CJ그룹주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투자사로 참여했던 바른손 E&A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19% 급등했고, 또 관계사인 바른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저는 조금 비관적인 쪽에 조금 무게를 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호재성 재료,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근본적인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CJ E&M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프로듀스 101 같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의 그 성적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음악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작년 4분기에 음악 사업 부분이 적자로 돌아섰던 상황, 또 광고 수입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광고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CJ E&M의 본체 사업의 그 실적의 비저빌리티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시상식이 대부분 이제 미국의 어워드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상식 시즌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상식에서의 수상으로 인한 특수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CJ E&M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느냐, 추가로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바른손 E&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게임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생충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가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전략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동시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아침에 여기 출근하면서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아시아태평양,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뉴욕 증시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PER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물론 지금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다, 싸 보인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지역도 이 지역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어떤 그 호재가 우리 증시에 동일하게 반영
반영될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주가가 상승할 때 포지션을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보수적인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